네, 안녕하세요. 하멜의 조선시대 속으로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하멜이 살았던 유럽의 모습과 그리고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이런 상선들의 세계 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은 어떤 시대였는지 함께 비교도 해봤습니다. 하멜이 또 어떠한 경로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일부에서 제가 살펴봤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기록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멜이 보았던 조선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13년 동안 조선에 살면서 살펴본 조선의 교육 그리고 문화 또 군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탈출해서 다시 본국으로 갔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 제목이고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보여줬는데 제목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나가사키로 탈출하기까지 겪은 일 및 조선 왕국의 풍습과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라고 이 책의 제목을 짓고 있었죠. 여기는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하멜이 이 배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 제주도의 바다를 보면 암초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지금 이렇게 되게 멋있는 주상절리가 보이지만 배가 들어온다면 해변에 진짜 암초들이 너무 많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멜의 배도 거의 완전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나룻배 그 큰 배에 싣고 있는 작은 배들까지도 다 부서져서 완전히 배를 손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바다에는 곳곳에 이렇게 현무암으로 된 그 암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그런 파도들이 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다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멜이 도착한 때가 1653년이잖아요. 사실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게 바로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인조가 왕으로 있었고요.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보시면 굉장히 무능한 왕처럼 보여지는 왕이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가 도망을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자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고요. 이 남한산성이 나중에 하멜이 일행들이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또 체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하멜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에 인조가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이제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이제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막 돈도 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멜이 도착했을 때 이 하멜 표류기 안에서도 소현세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따 나오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가 이 삼전도의 굴욕이라는데 이곳은 한겨울이었고요. 이곳이 지금으로 치면 잠실 롯데월드 있는 쪽이고요. 삼배구고도라고 해서 절을 할 때마다 9번 머리를 찧어서 이렇게 이마에 피가 나도록 한 왕 중에 가장 굴욕적인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남한산성이고요. 실제로 하멜은 이곳에 있으면서 그 왕이 있는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큰 궁궐이 따로 또 있었다라고 했고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때 이제 한겨울이었는데 제주도하고 또 서울의 겨울은 또 다르죠. 제주도에 있었을 때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견딜만 했다면 이곳에서의 겨울은 정말 얼어 죽기 일부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척 추웠을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의 영화 한 장면이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1653년 8월 16일에
이제 제주도에 도착하는데 원래 선원 64명 중에서 36명만 생존하고요. 그중에 선장이나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음을 맞이하고요. 이 선원들이 죽음 장면을 굉장히 처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배에 깔려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대로 이제 폭풍을 치는데 겨우 이제 도착해서 제대로 2,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겨우 간신히 떠밀려온 밀가루 푸대, 뭐 고기, 베이컨 이런 걸 조금 발견해서 먹고 있고, 그러면서 이곳이 무인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 배는 부서져서 돛을 완전 잘라와서 이거를 이용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오가 조금 안 되어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사람이 나타난 거야. 여기 무인도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고, 일본 사람이 나타나길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 사람 막 오라고 손을 쳤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잠시 뒤에 세 사람이랑 옵니다. 세 사람이랑 오는데 손짓 발짓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안 됐고요.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저녁 무렵에는 100여 명 정도가 오고요. 다음날 정오쯤에는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기병과 병사가 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1000명, 2000명은 좀 과장된 것 같고, 이 기병과 병사들은 아마도 제주시 지금 이제 관아 쪽에 있는 그런 병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빠르게 걸어서 오면 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이 병사들과 대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말이 너무나 달라서 야반, 난가사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한 거냐.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하멜 일행들은 야반, 재팬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외나라 또는 이역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를 얘기하는데 계속 여기만 얘기하니까 이 나가사키라고 해서는 좀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발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네, 포도주를 찾아서 이걸 또 권하기도 합니다. 이거 술을 얘기하고요. 쿠엘파르츠가 바로 제주도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북이 몇 도에 여기는 그 위도상으로 제주도라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쿠엘파르츠였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의사가 너무 안 통하죠. 그리고 이제 한양은 시오르라고 했고 부산은 보산. 이건 이제 나중에 아마 또 자기네식으로 발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머리 해안 쪽에서 이제 말을 가져와서 말을 타고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네, 제주목 관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상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렸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네, 제주목 관하에서 죽이랑 밥을 네, 식사 시간에 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하멜은 우리가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을 걸 챙겨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때의 제주 목사가 바로 이원진이란 사람인데요.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이분 덕택에 그래도 이곳에서 이제 띄엄띄엄 의사소통을 서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원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에서 나온 물건들을 나중에 돌려주고 너희 것이다. 그리고 이걸 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둑들을 다 잡아가지고 네.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또 너무 무섭죠. 뭐냐면 이게 이제 표현된 말이에요. 난파선의 도둑들을 1바덴쯤 되고 굵기는 보통 아이 팔뚝만한 막대기로 각각 30대에서 40대씩 발바닥을 내려쳤는데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선시대에 엄벌을 처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죠? 우리 이 형틀에 때리는 그 막대기로 발바닥을 30대 40대씩 세게 내리쳤으면 진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발이 정말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벌에 처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제주도에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건 그나마 이제 큰 집인 것 같고, 나중에 복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더 작았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인 후에 잠잘 수 있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마구간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집에 네,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그런 방에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서 자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나온 말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어떤 집으로 가게 하였는데 그 집이 바로 왕의 숙부가 유배되어 숨질 때까지 평생을 지낸 곳이다. 그가 이곳에 유배된 이유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왕가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 기록은 아마 하멜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광해군이 처음에는 강화도로 네, 반정 있고 나서 강화도로 이제 유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19년 동안 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죽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광해가 누구 아들입니까? 선조의 아들입니다. 선조 누구예요? 임진왜란 때. 네, 진짜 국민 백성들 다 백성들한테 절대로 도망가지 말라고 했고 자기가 혼자 밤중에 압록강 너머까지 다 도망간 사람이 바로 선조이죠. 그리고 네, 일본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한양까지 진격을 해오죠. 단 20일 만에 진격을 해서 한양에 도착을 하죠. 부산에 와서 한양까지 20일밖에 안 걸렸다는 건 거의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로 발휘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죠. 그냥 막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야지 정말 20일에 도착할까 말까 한데, 군대를 데리고 싸움을 제대로 한 번도 네, 저항 한 번은 없이 한양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선조는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선조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광해가 둘째 아들이야. 지금 도망가서 이제 백성들이 막 이제 원성도 있고 막 이러니까 광해를 시켜서 네가 그러면 우리가 왕권을 2개로 나눠서 네가 가서 거기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도망가는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라 해서, 광해가 임진왜란때 진짜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바로 광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광해군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순신 덕분이죠. 명나라가 좀 도와줬다고 하지만 이순신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명나라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선조는 그래도 광해가 너무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바로 죽게 돼서 광해가 왕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 광해가 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는 정말 승자의 기록이죠. 그래서 광해의 업적보다는 광해가 이제 여러 왕이 자기의 이제 또 왕이 선조가 늦게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걔를 왕으로 앉히고 싶어 해서 그 광해가 이제 암살을 시켰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죠. 어쨌든 쫓겨난 왕이죠. 연산군 광해군이 이렇게 폐위되는 사건이, 살아있는 왕이 폐위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임금의 호칭을 안 쓰고 조나 종을 안 쓰고 광해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폐위시킬 때 제목이 뭐였냐면 선조를 독사랑. 아니 무슨 선조를 독사합니까? 선조가 죽은 거지. 형과 아우를 죽이고, 아우라는 것은 이제 이제 어린 네, 새로 부인을 얻어가지고 낳은 동생을 얘기하고, 배다른 동생이죠. 어쨌든
얘를 죽이고 또 형도 죽이고 유폐했다. 형은 얘를 갖다가 왕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우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이게 되죠. 이 부분에서 조금 잔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공사를 벌여서 네,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혼탁하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명나라에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오랑캐랑 같이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냐 했는데, 광해에는 실리 외교를 합니다. 지금 명나라가 다 이제 망해가는 와중에 우리가 물론 임진왜란 때 좀 도와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에 계속 예를 다해서 지금 실세인 청이 지금 이제 되는 오랑캐들하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오랑캐랑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의를 중요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광해가 조금만 더 오래 정치를 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병자호란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장서서 민심을 수습했고, 대동법 대단하죠. 그리고 이때 동의보감, 네,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편찬하게 하고 좋은 일들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광해군이 살았던 이제 위리안치라고 하는데요. 네, 집 밖에 이제 탱자나무나 이 가시가 달린 나무들을 심어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가둬놓은 이 집에 이곳에 바로 하멜이 숙소로 지내게 됩니다. 어쨌든 숙소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왕이 어떤 연락을 해주기를 기다려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박연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 외국인이에요. 네덜란드 출신이고, 이 사람도 조선으로 일본으로 가다가 네, 역풍을 맞아서 네, 조선으로 표류해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 정착해서 조선 여자와 결혼했고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꽤 됐고 이제 올 때까지 계속 한국말을 썼기 때문에 모국어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와, 정말 이 하멜 일행에게는 뭐 구세주 같은 사람이죠. 통역을 해주는 일을 하러 네, 한양에서 보내집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말이 제대로 통하는 거죠. 주석에는 26년 만에 고향 사람을 박연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옷깃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했는데, 하멜 표류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석으로 나중에 이제 자기 얘기를 쓰다 보니까 박연과의 얘기를 조금 더 적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박연이 뭐라고 했냐면, 왜 넌 탈출을 안 하고 이렇게 여기 있냐라고 했는데, 왕은 우리가 새라면 일본으로 날아갈 수 있지만 어떠한 외국인도 이 땅에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고, 그러니까 왕이 내려주는 돈과 의복으로 살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참담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연이 와서 굉장히 좋았지만, 통역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외국인이 오면 여기에 무조건 갇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이원진이 이제 어떤 해서 이렇게 난파돼서 했다는 보고서가 실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 이원진은 그런데 곧 이제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는 뭐 목사라든지 뭐 관리들은 3년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더 빨리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암행어사가 자주 출몰해 와서 잘못되거나 하면 바로 파직을 시키기 때문에 새로 온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처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 이원진이 있을 때 굉장히 잘해줬어요. 가면서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가죽으로 만든 양말, 이런 신발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고 책들도 돌려주고 또 기름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네, 처음 겨울을 맞습니다. 한양에서 어떻게 하고 오라는 그 연락이 안 와서 겨울까지 이렇게 지내고요. 이 이원진 목사가 떠나고 나서 신임 목사는 오자마자 불식을 끊어버립니다.
부식은 반찬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그리고 쌀 줬었는데 쌀도 안 주고 보리와 보리가루, 물 이렇게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진짜 너무나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춥고 배고프고 이런 생활을 하다 못해 여기서 이제 1차 탈출 시도를 하죠. 6명이 탈출 시도했는데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고 2차 탈출을 시도하는데 네, 이 조선의 배와 이 당시에 이 네덜란드의 배가 달라서 돛을 올리는데 미숙해서 다시 정말 어이없게 해안으로 다 떠밀렸어요. 아까 그 파도를 보셨지만 이게 나갔다가도 다시 밀려서 해안가로 떠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2차 탈출 네, 잡힙니다. 곤장을 25대씩 맞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곤장 맞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하멜이 그린 게 아니라 하멜의 설명을 듣고 다른 사파가가 그렸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렇게 바닥에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곤장 맞는 그 형태를 아시죠? 그거 예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것도 그린 것 같습니다. 곤장 25대 볼기 맞으면 이거 거의 죽음입니다. 100대 맞으면 어떻다고 했냐면 100대는 사형 다음으로 가장 끔찍한 정말 거의 100대 맞으면 죽습니다. 살이 다 터져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25대도 내가 맞고 이 사람들이 거의 꼼짝 못하게 됩니다. 거의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왕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 하멜이 표현한 겁니다. 섬은 무수히 많아 보이는 많은 절벽과 안 보이는 절벽 그리고 암초들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곡물도 풍성하다. 또 말과 소가 많은데 그중 많은 양이 매년 왕에게 곡물로 바쳐진다. 그래서 말을 많이 키웠고요. 이 말들을 네, 육지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본토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으며 섬나라이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지고 유배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천대를 받았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나무가 우거진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죠? 네, 한라산이겠죠. 또 나무가 없고 계곡이 많은 낮은 민둔상들에서는 사람들이 벼를 재배하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네, 여기는 진짜 이 주상절리 제가 파도 치는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이러니 배가 갔다가 떠밀려 왔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떠밀려 와도 굉장히 조심해야죠.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치기 때문에 주로 이 한선을 따라서 암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날씨가 맑을 때의 주상절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월 말에 왕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서울 가는 지도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앞편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드디어 왕의 서신이 돌아왔는데 서울로 와라. 그래서 서울로 압송돼 가는 건데요. 15일 만에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주로 걸어갔던 거리를 500에서 550km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해서는 중국인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이 중국인들도 잡혀온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마을에 네, 여기에서 머물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에게 융숭한 대접을 베푸는 이것도 이제 사파가 보시면 우리나라 절대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파가가 자기네 나라에 이렇게 입으니까 이렇게 입었겠지 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효종을 아련하게 되죠. 그리고 왕은 네, 아마포, 네, 옷을 지을 수 있는 면포를 2필씩 선물하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조선식 의복을 입게 됩니다. 왕의 호위 부대로 임명을 받고 니네 절대로 어딜 못 가니까 호위 부대로 일을 해라. 그리고 쌀을 70가대씩 월급으로 줍니다. 호패를 제작해 주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조선의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70가대이가 얼만큼 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의 호위 부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네,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대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소총과 화약, 총알 이런 것들을 받고 사격 훈련은 실제처럼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하멜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외국인을 거의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서도 막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와 있고 이것 때문에 좀 힘드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멜이. 그 고관들의 집에 불려다니면서 그 집에 뭐 부인들, 아이들이 구경하게 했고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생김새가 괴물처럼 생겼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를 좀 이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취급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금발 때문에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다 동물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보다 더 좋은 신체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흰 피부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우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의 흰 피부를 부러워했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을 처음 보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마냥 신기해서 매일같이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쳐다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이제 청나라 사신이 오자 하멜 일행들을 남한산성으로 보냅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효종이 누굽니까? 바로 인조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인조가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군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사격 훈련을 시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청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 사신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멜 일행들을 남한산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곳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큰 성이고 산으로 매우 산 위로 이제 올라가서 매우 왕의 피난처로 쓰였던 곳이고 유명한 승려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수천 명이 3년 동안 지낼 수 있을 만큼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그리고 높은 영적 지도자들의 거주지로도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의 이름이 바로 남한사성이고 청나라 사신이 떠나는 9월까지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이 되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이제 어느 정도 추웠냐라고 표현했는데 한강이 얼을 정도로 과거에는 더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것 같아요. 얼음 두께가 두꺼워서 말 2, 300마리가 한꺼번에 지나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한강이 꽁꽁 얼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굉장히 11월 말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지금보다는 훨씬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얇은 옷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추위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12월 초에는 돈을 모아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집을 몇 채 삽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같이 기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집까지 사서 있었고요. 3차 탈출 시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청나라 사신이 지나갈 때 가서 그럼 청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나라 사신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청나라 사신이 근데 이제 영어를 하면 좋은데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때 또 박연이 가서 의사소통을 해주는데 그때 조정에서는 이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신에게 뇌물을 줘서 이걸 청나라에 보고하지 말라라고 해서 무마됩니다. 탈출 시도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3차 시도가 이렇게 어이없게 또 여러 명이 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라도로 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전라도에 가서는 다시 왔던, 그러니까 처음에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갔던 그 길을 따라서 전라도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은 호기심이 매우 많고 이국적인 것을 기꺼이 듣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국어라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국어에서 어려움을 임시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모아서 이제 배를 살 생각을 합니다. 돈을 계속 모으죠. 그리고 이때 도망갔던 사람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곤장 50대 맞고 아까 우리에게 곤장 50대의 태용을 내리겠지만 왕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탈출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만 이제 감옥에 갇혀 죽게 되고 이제 전라도로 유배되는데, 여기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맨날 풀 뽑고 나무 나무 정리하고 이런 거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또 이제 관할 네, 사람이 왔을 때는 또 계속 이제 바뀌죠. 관리들이. 어떤 관리는 잘해준 반면에 어떤 관리는 땡볕에서 하루 종일 서 있게 하고 이렇게 좀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일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 다시 내려와서 전라도에서 유배가 되죠. 그 중에서 강진에 유배돼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지금 전라도 강진에 이렇게 하멜 동상도 세워놓고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9년에 효종이 서거하고 아들 현종이 즉위합니다. 근데 62년에 기근이 계속되어서 수천 명이 기어로 죽습니다. 이제 뭐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서술한 기록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는다. 근데 고봉밥에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런데 쌀 농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죠. 네, 없어요. 쌀이 별로 없는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먹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까지 들었기 때문에 도둑도 네, 들끓었고, 그래서 도로를 이용해서 어딜 가면 도둑들에게 이제 거의 다 뺏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고, 또 마을마다 약탈을 당해서 저장고에 있던 곡물들까지 다 털렸다. 범죄자들은 잘 잡히지 않았는데 대부분 양반의 노예들이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평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도토리, 소나무 껍질, 그리고 풀 등으로 연명해서 생활을 했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을 또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상세히 있었어요. 조선이 8개의 도로 나누어지고 360여 개의 고을로 돼 있고, 산에는 성체들이 있고 해안가에는 병영들이 있어서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군사를 수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쉬시암이라고 했는데 대마도죠. 네, 쓰시마 대마도라고 부르는 섬이 있었는데, 여기 애초에 조선 땅이었는데 임진왜란 중에 협약을 통해서 일본 땅이 됐고 대신 조선은 제주를 다시 얻었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가 원래 일본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북동쪽 큰 바다에서는 네덜란드 작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작살이 몸에 꽂힌 고래들이 매년 발견됐다. 그래서 고래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지금도 동해 쪽에서는 큰 고래들이 가끔 네, 잡힙니다. 그래서 고래가 네, 전 세계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네덜란드 작살을 맞고 여기까지 살아서 이렇게 온 고래들이 있다라는 걸 표현했고요. 네덜란드 청어랑 비슷한 물고기가 12월에서 1월에 잡힌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명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2월하고 3월에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쪽 지역 사람들은 보리나 기장 같은 곡물로 연명인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도 11월부터 완전 꽁꽁 얼었다고 했으니까 북쪽 지방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쌀과 목화는 추위 때문에 재배할 수 없고 남쪽에서 가져왔고요. 평민들의 음식과 의복은 매우 초라했다. 대개 아마포와 털로 된 옷을 입는데, 또 그 지역에서는 인삼이 재배돼서 이곳 청나라 조공으로 보내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것을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국왕의 권위는 어땠을까요? 비록 청나라 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왕은 관료들에게 순종할 필요 없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봉건 영주는 개별적으로 따로 없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이묘가 있어서 각각의 영주들이 있었고 이걸 통일하는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양반들은 소유지의 재산과 이 노비로부터 수입을 얻는데 일부 양반은 2천에서 3천 명의 노비를 거느린다. 이거 좀 뻥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왕으로부터 화사받은 섬과 영지는 소유하기도 하지만 죽으면 다시 귀속된다. 제가 킹덤 사진을 올렸는데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엄청 유명하죠. 그런데 이 킹덤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쓰고 나왔던 이 모자,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게 이제 아마존에 팔리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병과 보병의 군대에 관해서도 했습니다. 팔도에 사령관이 있고 부사령관이 있고 상급, 하급, 그리고 그 밑에 기병 군졸 그 수를 왕이 다 알고 있었고 유사시에 군사를 동원했다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때도 이 우리나라 군사에 문제점이 있죠. 유사시에 군사로 동원되는데 그 평소에는 뭐를 하냐면 부역을 하죠. 그래서 성벽 쌓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또 가지 않아요. 이 사람 귀족과 노예들은 복역을 하지 않고 세금만 돈으로 메우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제대로 안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거의 태평성대를 100년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훈련이 없어서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군사를 모으기도 전에 바로 다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기병들은 갑옷, 투구, 활, 화살, 도리끼, 도끼 이런 단창, 화상총 같은 게 있었고요. 승려들은 군사로 유사시에 사용됐는데 승려들이 굉장히 군사력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은 병역이 면제되지만 자식들이 다시 의무를 넘겨받고 노비는 자식도 노비고요. 나중에 노비가 낳은 자식은 노비 주인의 소유가 되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 수령 임기는 1년이고요. 다른 지방 관속들은 지위에 상관없이 3년마다 교체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3년마다 교체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멜필루기에도 계속 새로운 목사가 어떻고 부임된 그 관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새로 오는 사람마다 그 관리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처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 하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각 수령들이 통치하는 행정에 암행어사를 보냈기 때문에 잘못이 발각되면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체되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여서 3년을 제대로 마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는 옆에는 지금 킹덤에서 나왔던 모자들, 이거 도대체 모자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Really enjoying Kingdom on Netflix. 넷플릭스에서 킹덤을 진짜 즐겨보고 있는데 조선 에라 코리안 좀비 쇼,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코리안 좀비 쇼인데 But can we talk about the old hats in the show for a hot second?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좀 잠깐이라도 이 모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I need a scholar of Korean history. 한국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학자가 좀 필요하다. 도대체 이 리드라고 했는데 뚜껑이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좀 알려달라,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각도 관리마다 모자가 다 달라. 그리고 이렇게 쓰는 모자도 있고 이렇게 쓰는 모자 높은 갓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자를 쓰는지 이걸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범죄와 처벌에 관해서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 소현세자의 소현세자빈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소현세자빈은 지금 효종의 형이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그런데 청에 같이 끌려갔으나 이 소현세자는 거기에서
거기서 새로운 문물을 보고 그때 같이 끌려갔던 한국 사람들을 노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재물을 늘려서 이 사람들을 막 구해주고 이런 일도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문물을 좀 전파하려고 진짜 의지를 가져왔는데 온 지 한 2달 만에 죽게 되는데 암살되었다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현세자빈 강 씨는 남편을 잃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인 효종이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왕의 형수에게, 그러니까 소현세자빈에게, 강 씨에게 의복을 한번 만들라고 했더니 여기다 부적을 넣어서 이렇게 넣었다. 이것이 이제 밝혀져서 왕이 구리바닥으로 된 방에 그녀를 가두고 불을 지펴서 죽게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록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멜에. 진짜 놀랍죠. 그리고 그때 처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너무 끔찍해서 이거 우리 책이 맞나? 우리 처벌이 맞나 싶은 처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남편을 죽인 여인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가 묻고 머리만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톱으로 머리를 이렇게 자르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고요. 부인을 죽인 남편은 간통 같은 타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남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을 죽인 노비인 절도범 아까 도둑질 발바닥 곤장 맞았죠? 30대 맞았죠? 간통함, 조리돌림 하는데 이게 조리돌림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조리돌림이라고 했죠. 너무 끔찍해서 이 간통한 남자 여자의 귀를 이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양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묶어서 사람들이 여기 돌을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곤장 50대에서 60대 맞고요. 세금 미납자는 완납할 때까지 정강이를 맞고요. 거짓말하면 이것도 때리는 겁니다. 엉덩이. 태형 100대 사형 다음으로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고, 어린아이들은 이 작은 회초리 이런 걸로 정강이를 때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령들은 그렇지만 상관의 승인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 이걸 이제 왕에게 다 올려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맞고요. 반역죄를 할지라도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사형 집행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강이 때릴 때 이게 제가 이제 제주 관아목에 있었던 거죠. 형틀이죠. 형틀이고 이거 뭐죠? 이렇게 다리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아프죠. 이거 영화에서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 정말 아플 거 같은데 굉장히 아프대요. 다리 사이에 넣어가지고 무릎 아래 부분을 때려서 이렇게 정말 빨리 죄인을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곤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곤장이 참나무와 오리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고요. 처벌은 한 번에 30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어서 30대 때리고 그리고 서너 시간 쉰 다음에 다시 또 30대 이런 식으로 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을 줬는데 나는 이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끔찍할 것 같아. 기다리다가 30대 더 맞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종교는요, 평민들은 약간의 미신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만 국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경외심을 가지고 충성을 하죠. 임진왜란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순신도 있었지만 의병장들 곳곳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놀란 게 그거야. 왕은 도망갔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나와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잘 싸우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 일본하고 정말 다르죠. 일본은 다이묘가 죽거나 다이모가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다 항복하는데 왕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로 비춰집니다. 평민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고 권선징악이죠.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과 세간에 대해서는 고관들의 집은 매우 호화스럽지만 백성들의 집은 초라했는데, 왜냐하면 잘 지을 수도 있죠. 땅도 그래도 넓고 아직 뭐 엄청나게 뭐 지금 서울처럼 그렇게 집들이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더 넓혀서 지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기왓장 하나 얻는 것까지도 이 숫자 이것도 수령의 동의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양반꽃이라고 하는데 양반네 집에서만 능소화가 그런데요. 능소화 같은 경우 양반 집에서만 키우는데 이 꽃이 예쁘다고 자기네 집에다 갖다 키우면 이것도 곤장 맞을 짓이거든요. 그래서 기왓장 한 개 얻는 것까지도 수령의 동의를 얻어야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온돌에 대한 것이에요. 방바닥에 난로 같은 것이 있는데 겨울에 날마다 불을 떼면 따뜻하게 되는데 마치 방이라기보단 오븐 같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한겨울에 그렇게 추웠는데 이 오븐 같은 온돌에서 따뜻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이나 숙소 이런 거는 모르고 역참이나 주막은 있어서 이렇게 묵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쌀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루 묵겠다고 하면 그 쌀로 밥을 지어주고 그리고 재워도 줬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사촌 이내에서는 절대 동성도 결혼할 수 없고요. 연애도 할 수 없다. 근데 여기 보면 남자는 부인이 아이를 여럿을 낳았어도 쫓아낼 수 있고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을 수도 있다. 여자는 판결에 의해 이혼을 허락받지 않는 한 다른 남자를 맞아들일 수 없다.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또 부양할 능력이 되면 많은 아내를 둘 수 있는데 원할 때마다 기생집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도 남에게 욕을 먹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 또 같이 사는 이야기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양반, 평민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 아주 잘 교육시키려고 한다. 밤낮 없이 앉아서 글을 읽는다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애들이 현인들의 저서를 읽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과거 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장원급제 영화로 많이 나오니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거야. 이 과거 시험은 매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3년마다 보고 또 10년마다 보는 식장시가 있습니다. 먼저 초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초시를 보고 거기서 합격하면 전시에 갈 수 있는데 이게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한번 과거 시험엔 문과가 있는데 이건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요. 문과나 문과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문과가 거의 30명, 문과가 28명 이렇게 뽑히기도 합니다. 이순신은 문과에 여러 번 이제 문과에 도전했다가 계속 떨어져서 문과에 시험을 보는데요. 28명 중에 그때 동점자가 있어서 29명이 합격하고요. 그 중에서 12등을 합니다. 이게 거의 진짜 3년마다 아니가 이순신이 붙은 건 식장시예요. 10년마다 보는 정기시험이었어요. 그 중에서 28명, 9명 됐다는 거는 지금의 고시 시험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건 천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한다.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비는 자식을 거의 돌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지만 나이가 되면 주인이 뺏어가기 때문에 정을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3년마다 죽었을 때 아버지 죽었을 때 3년상 어머니가 죽었을 때 2년 동안 이 애통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요. 승려처럼 음식을 먹으며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관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죽거나 그러면 왕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그때 아이를 얻으면 사생아로 간주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초상이 나면 사람들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머리카락을 뜯으며 울며 불며 구슬픈 곡을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산이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요. 맏아들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주고요. 아들에게만 나눠주고요.
아들이 있는데도 딸한테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적이 없다. 여자들은 옷가지나 결혼과 관련된 예물만 받을 수 있다. 조선 후기가 이렇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남녀 모두 공평하게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에 대해서는 이건 좀 모르겠어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영웅시되고 불명예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건 좀 몇몇 케이스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온순하고 남을 잘 믿는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 마음이 착해서 온순하고 남을 잘 믿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역도 했었고요. 담배를 많이 피웠던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4, 5살짜리 아이들도 담배를 피고 있었다. 담배를 피지 않는 남녀를 찾기가 매우 드물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반기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조선에서는 옛 문헌에 8만 4천 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기록해 되어 있는데 이걸 우화로 여기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도에는 태국 너머의 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많냐라는 걸 믿지 않았죠. 그리고 길이와 무게, 가축, 가금류, 언어와 계산, 정말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1664년에 해성이 일어났던 일도 이야기했고요. 제가 시간이 막 다 될 것 같아가지고 엄청. 1662년에는 이제 여수, 순천, 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4차 탈출 시도를 하고 여기서 8명이 탈출합니다. 배를 한 척 마련해서 순천에 방문해서 일행은 몇 명 데려오고 8명에서 바로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일본 섬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 나가사키 태수가 질문했는데, 질문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54개의 질문들이 있는데 조선 땅이 얼마나 큰지, 무기와 전쟁 도구는 어떤지,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호테오 해수욕장에는 이 목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목마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도 이호테오 해변이고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갑 갤러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요. 바로 김영갑 씨 부여 출신인데 루게릭으로 힘들어하면서 제주도에 가서 이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이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갤러리를 만들고 이렇게 사진을 제주도에서 엄청 많이 찍어요. 김영갑 사진전 한번 쳐보시면 아마 사진이 굉장히 예쁜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사려니 숲길 너무 예쁘죠.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날씨가 뜨겁지 않다면 돌문화 박물관을 완전 강추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트레킹하면서 이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제주도에 정말 최고의 저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섭지코지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예쁘죠. 섭지코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끼고 이렇게 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지코지에는 이렇게 굉장히 유리로 된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이게 민트 레스토랑이고, 이쪽 옆에 이제 유민 갤러리예요. 이게 이제 안도타다라는 일본 건축가가 지은 건데요. 이 미술관도 예쁜데 내용은 그 안에 볼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비싸진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그 피자는 지금 메뉴가 없어졌고, 일반 그냥 스파게티나 파스타 같은 것도 팔고요. 유리로 다 돼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 바다를 다 볼 수 있고, 가격대는 한 2만 원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제주도에서는 여기를 정말 꼭 가보기를 권합니다. 예약하면 피닉스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셔틀이 와서 여기까지 태워줍니다. 저는 포도호텔 진짜 너무 예쁘고요. 이 포도호텔은 이타미 준이라는 일본 건축가 제1교포예요. 그래서 이타미 준이 만든 호텔이고요. 호텔은 굉장히 작아요. 이 단층으로 돼 있지만 단층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있는 정원이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가 작년에 딸이랑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뻤고, 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약을
좀 잘 하시면 볼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이탕희 준이 만든.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매를 따라가 본 조선시대 어떠셨나요? 저는 선조들의 생활 풍습을 너무나 이렇게 잘 기록해 준 하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제주도로 여행을 가보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